현재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 모셔서 그러면 저출생 시대의 행복론은 뭘까 해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홍 의원께서는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저는 인구 쪽에 초점을 맞춰서 향후 50년간의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말씀드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실천 가능한 그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구가 주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령 구조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얘기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지표를 씁니다. 하나는 합계 출산율, 하나는 출생아 수입니다. 합계 출산율 의미는 뭔가 하면 아까 우리 홍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2.1명이 돼야 되는데 합계 출산율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인구가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0.72명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700년 후에 한 명도 안 남게 되는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오지 않겠지요. 두 번째는 출생아 수입니다. 1년에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30년 뒤에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 수가 몇 명이 될까 합니다. 71년에 우리나라는 한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년에. 그 이후에 작년에는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뒤에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성의 수는 11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4, 5을 낳아도 지금의 이 숫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고요.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 그 다음에 23만 명밖에 태어나지 못하는 출생아 수, 5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통계청의 예측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내년에 0.65까지 떨어집니다. 출생아 수는 더 줄어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에 출생아 수는 21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50년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10만 명대 선으로 떨어집니다. 20만 명대도 우리는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통계청의 예측이고요. 합계 출산율 1.08 정도를 피크로 해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서 현재 우리나라 남자는 한 80세, 여자는 한 83세쯤 되어 있는 이 기대 수명이 여성들의 경우는 2072년에 한 93세 되고요. 남자들은 한 90세 정도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합쳐져서 고령화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이렇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지금은 한 17.4%지만 2072년에는 47.7%가 됩니다. 전국 인구의 한 반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높은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갓 태어난 아이부터 최고령자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몇 살이냐? 지금은 한 44세, 5세 됩니다만 50년 뒤가 되면 63세, 4세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령화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의 핵심은 숫자가, 총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구의 구조가 변해서
초고령화되면서 고령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데 이 고령 인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부양할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고령 인구 이렇게 2050년에 한 1891만 명 정도 되다가 그다음에 약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 인구 연령 구조가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마도 이들 초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앞으로 대두될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184만 명을 피크로 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50년 동안 한 1,5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 연령 인구인데요. 15세부터 64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50년 안에 한 2천만 명 이상이 줄어듭니다. 이 생산 연령 인구가 많아야 소비도 하고 생산도 활발하게 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날 텐데 이 인구가 2천만 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을 고성장으로 이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늙어주는 거는 출생, 사망, 인구 이동에 대해서 늙어주는데요. 이미 우리는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2072년쯤 되면 1년에 53만 명씩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인구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72년,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를 추월합니다. 유소년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엄청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자꾸 없어진다 그러는데요. 다음 세대 인구는 향후 50년 동안에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인구 현상 중에 하나는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지금도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2050년 되면 한 40%가 혼자 삽니다. 여러분들 지나면서 아파트를 쳐다보면 저기 누가 살까? 대개 우리는 부모하고 아이들이 살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30%가 넘는 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이 비율이 한 40% 됩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누구냐? 대개 나이들이 많은 분들. 이분들이 점점 이제 혼자 살게 되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편은 좀 여러분들한테 좀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양 부담인데요. 일하는 15세, 64세 인구가 100명이 일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고령 인구 몇 명을 부양하는가 하는 것이 총 부양비의 개념입니다.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은 일할 수 있는 15세, 64세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지금은 어린아이들 유소년 16명, 그 다음에 노인들 24명을 부양해서 총 부양비가 41명입니다. 100명이 4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년 뒤가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아서 어린아이들 14명, 노인들 104명 합쳐서 119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인구 부양비를 보인 나라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양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겁니다. 앞서 홍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재 성장률만큼도 성장을 못하고 있고 잠재 성장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OECD의 어떤 리포트에 의하면 아마도 한 10년쯤 뒤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0%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고 세금 덜 거치고 그런데 고령 인구는 부양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것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부양할 것인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그나마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을 우리가 지금 마주할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나 있기 때문에 인구들은. 자, 이건 OECD 국가들 비교한 거고요. 한국은 지금 제일 낮다가 이제 50년 뒤에는 제일 부양비가 높은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지방 소멸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이고요. 해가 갈수록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지역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인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느냐, 대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생산 연령 인구 축소되고 성장률 낮아지고 국가 세수 감소하고 그런데 복지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부채가 증가하고 그러면 그리스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초고령 인구 늘어나면서 동시에 평생 비혼 혼자 사는 사람들 이거 다 돌봄의 대상들입니다. 소외된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지역사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이 넉넉하면 이 돌봄 수요를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셨지만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정부가 이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다 나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은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못 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생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남자가 한 30%, 여자가 한 20% 혼자 삽니다. 결혼 안 합니다. 가정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자녀들도 낳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이 점점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붕괴되면 사실은 가정이 제1차적인 돌봄의 아주 중요한 공동체인데 이 가정이 붕괴되면 이 사람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족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강조해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과거에 우리 세대들이 가졌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면 다 자녀들 이런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도 중요한 그 에이전트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더 과거처럼 되돌려주는 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퓨어하고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해 봤더니 사람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뭔가 17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14개 나라에서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물질이 중요한 사회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정말 물질이 중요한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들을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도 지역과 혹은 사회 공동체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거의 1, 2, 3등 안에 들어갑니다. 덴마크가 왜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됐을까?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잘 돼야 나도 잘 지낼 수 있답니다. 나만 잘 지내면 되는 게 아니고 너도 내가 잘 돼야 나도 잘 지내. 이게 이제 공동체 의식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을 둔 어느 학부모 단체들이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지역에서 반대합니다. 이런 학교 생기면 우리 지역의 아파트값 떨어진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중에 한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하면서 제발 좀 허가해달라고. 결국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농촌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증설하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대에서 그랬고 고려대학에서 시도했습니다. 주변에 사숙 치는 분들이 나와서 공사장 앞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숙사 증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결사반대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거 들어오면 우리 집값 떨어지고 우리 집 아이하고 같이 초등학교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가능하냐. 이게 우리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공동체 의식이커녕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의식 너무나 팽배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돌봄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 재정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 건강한 노인들이 일하지 않는 건강한 노인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노노 케어라 그러죠.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과거에 제가 90년대 우리 대학에서도 사회봉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학점해서 하기도 하고 뭐 1년에 뭐 꼭 봉사 뭐 학점 얼마 따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인지 요즘엔 그것이 시들해졌어요.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용어도 시들해지고 실제로 학생들이 뭐 학점 따려고 뭐 엉터리로 뭐 누가 다시 뭐 이 정도도 남아 있지 이것이 활성화 안 돼 있는데 사실 활성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건강한 노인들, 남을 도울 만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뭔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누군가가 이거를 매개해 주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미국은 전국에 한 5만 개 지역에서 소위 노인들을 위한 혹은 노인들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10대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 뭐 혼자 미혼모가 나나 이런 아이들을 케어해 주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빨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우선 이런 단체를 만들어주고 이 단체를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훨씬 이 돌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응 정책이고 근본적으로는 저출산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5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50년까지 안 가도 그 가는 도중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당할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을 이제 폈습니다만은 주로 보육이라든가 혹은 양육, 뭐 일가정 양립 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부터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생각을 바꿔지는 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비교적 6개의 요소로 우리가 이걸 측정했는데 소득 건강은 양호한데
반대로 삶의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잘 사는 길이 뭐냐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행복한 거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복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요체가 뭐냐? 일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결국은 가족입니다. 30년 동안 일을 하는데 정말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합치된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나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셔서 누구나 다 서너 가지 일은 다 잘할 수 있는 걸 다 주셨는데 미처 그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다. 혹은 로스쿨 나와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하는 게 제일 한결같이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자녀들을 내몰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의사 수 제한돼 있고요. 사시될 수 있는 사람 수 제한돼 있고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의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이 한정된 직업을 다 잡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온갖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있는 사람들은 과외를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과외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트려 주지 않으면 경쟁은 더 심해질 텐데 지금처럼 가면 정말 청소년들이 어떻게 견디는가? 우리나라의 장래가 정말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가, 행복한 건가,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 내걸고 있는 개혁의 목표 중에 교육 개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학교는 쉬러 가는 것, 잠자러 가는 것,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계획을 통해서 진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까 홍 의원이 인성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인성 저 밑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높여서 좋은 대학 들어갈 거기에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사실은 교육 계획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덴마크 말씀 드렸습니다만 덴마크에는 10가지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얀테라고 하는 말은 우리 뭐 철수, 뭐 영희 이런 아주 흔한 이름이랍니다. 그 10가지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거를 10가지로 풀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라. 너 혼자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얀테의 법칙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왜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을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10대, 20대, 30대 자살률 1번은 자살입니다. 자살. 사망원의 1위는 자살입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을 우리가 자살로 내몰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가치관이 다양해지지 않으면 각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해서 그거에 대해서 매일 신나서 재미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 해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을 바꿔줘서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냐, 가치 있는 삶인가, 행복의 요체는 뭔가,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줘서
지금 자라나는 어린 세대부터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이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조금 더 덜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국에 몇만 개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매일 강단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깨우쳐주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한테 이 문제를 얘기해주고 학교에서 교육계획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강조해주면 그래도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느라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